오늘 아까 저기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반도체 내지는 테크 관련되는 거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장이 정상적이었으면 정상적이라고 했을 때 요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소개만 시켜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아까 페이지 19페이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리포트를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RF Materials라든지 아니면 또 성호전자는 다른 사람이 적었지만은 이제 광 관련돼서 리포트를 좀 길게 적은 게 2월 27일자가 있거든요. 대신해서 나온 거. 상당히 좀 많이 적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LG 칩, 포톤 칩 이렇게 적었다고 말씀드렸고 모든 게 광으로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볼게요. 여기는 AI 반도체라는 것이 GPU, CPU, HBM, 메모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AI 가속기라고 하나의 이게 시스템이라 하면은 그런 게 한 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백 개가 들어가요. 수백 개가 들어가는 게 하나의 렉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죠. 렉 사이즈가 최근 거 루빈 울트라 아직 안 나왔지만 이거 기준 따지면 루빈인가? 요건가? 하여튼 여비가 50cm, 키가 1m 80cm 요 정도 되는 그 렉 안에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이것도 이제 몇 개 층으로 나눠갖고 안에 블레이드가 들어가고 캐니스터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렉을 만들어주고 일단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다음에 드릴 텐데 하여튼 그래서 렉 단위로 보통 이루어지는데 그 렉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렉이 이렇게 서버 데이터 센터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이런 얘기예요. 렉과 렉 사이를 연결하는 광 트랜스퍼가 있는데 거기에 인터커넥트 그쪽에 광으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구리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서 그게 줄을 이루고 있고 하반기에 루빈 우리가 지금 블랙웰인데 루빈이 나오잖아요. 루빈이 이 구조로 바뀌면은 이 기존의 광 트랜시버를 이젠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광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스위치가 있고 그 사이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이게 이른바 CPO라고 해서 Core Packaged Optic라는 게 들어가죠. 이게 성호전자에 또 들어가는 게 성호전자가 갖고 있는 자회사가 Core Packaged Optic 요거 하면서 트랜시버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트랜시버를 만들 때 쓰는 장비, 정렬하는 장비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광화가 되면서 렉과 렉 사이를 연결하는 걸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 내후년도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루빈 아키텍처에서 광 모듈에 스위치를 집적하는 정도 개념이 아니고 아예 아키텍처 바뀌면서 렉 내부 안에 들어갑니다. 렉 내부 안에 서버 보드도 있고 스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건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구리 케이블인데 그것까지 광으로 발전되고 이런 식으로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되는 거는 연결이 이제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거랑 관계됩니다. 이제 아까 렉 자체가 그전에 있던 렉과 지금의 렉 오베론과 그 다음에 한 2년 뒤에 바뀔 카이버 렉 이렇게 되면은 이제 크기도 달라지고 시스템 자체가 달라져. 여기 나왔잖아요. 지금이 아니고 카이버 렉 되면은 캐니스터가 캐니스 샤시죠. 샤시가 이제 1m 80은 요게 하나 둘 셋 넷 캐니스터가 4개가 들어가고 컴퓨터 샤시 같은 거 그거 하나하나에 다시 블레이드가 얇은 이렇게 카드같이 되어 있는 그것이 18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요. 예, 끝이 없는데 그런 거 하면은 카이버라는 이 렉 자체는 GPU가 576개, CPU가 114개, HBM은 GPU랑 짝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이거 곱하기 8개 하면은 4,6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렉은 이거죠. 오베론, 지금 사용하는 건 블랙 울트라 요거 전력도 작죠. 120kW. 나중에는 이게 1000은 아닐 거고 600kW 이렇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보다는 전력도 많이 필요한 거죠.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로스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튼 이제 오베론의 개념은 지금 우리가 NVL 72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 GPU가 72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런 과정에 이런 과정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까
구리화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력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들어가고 오늘은 이제 요거 소개만 드리고 마는 건데 everything goes optical 하면은 여기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데 RF materials가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사실 리포트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부터 주가가 쭉쭉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게 커버가 잘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커버는 사실 별로 없는 이유가 이게 실적 넘버를 그렇게 확 추진하기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리포트는 구체적으로 이번에 나온 것 같아요. 얘네들 리포트 중에서 전체 매출은 나중에 리포트 보시면 알겠고, 전체 매출이 그것도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 1,000억? 안 되나?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네. 루멘텀 향. 오늘 미국이 주가 오른 거 중에서 루멘텀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죠. 그리고 또 코히런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다 광 관련되는 소자이고 뭐 이런 회사인데 거기에 그 엔비디아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고 20억 달러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네 주가도 오르고 비슷한 주식들도 오르고 엔비디아도 달라진다 해서 엔비디아도 좀 반등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 루멘텀이에요. 루멘텀이 실질적인 얘네의 커스터머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RF Materials의 커스터머인데 비중이 30% 곱하기 3개 하면은 매출이 한 800억 되는 거네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뭐 주가 오른 이유는 공장을 매집했다. 뭐 이런 매입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칩은 이게 얘네가 패키징 하는 거거든요. 레이저 다이오드 얘기했잖아요. 레이저 다이오드 여기 칩을 패키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칩을 서브 마운트 위에다 이렇게 실장 얹힌다는 거죠. 그래서 COS를 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기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기적인 관리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런 게 있고 이거는 다이렉트 루멘텀에 향하는 게 아니고 루멘텀에 향해 나가는 거는 그 중에서 패키징하는 거 말고 펌프 레이저 다이오드 모듈 자체를 공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증폭기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그게 핵심인 것 같죠. 증폭기라는 건 뭐야? 우리 신호가 항상 약하거든요. 그걸 증폭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저도 지금 몰랐죠. 증폭기 사용되는 광원 모듈이 있는데 거기 증폭기 사용되는 광원 모듈로서 이 레이저 다이오드가 펌프 레이저 다이오드라는 걸 얘네들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증폭기라는 게 참 재밌는데 여기 히토리가 또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증폭기 에르빔이라는 그런 히토리가 들어가서 그것이 도핑된 그래서 광섬유를 이렇게 익사이트 시키는 그렇게 해서 신호를 증폭하는 그 EDF에 들어가는 광원 모듈을 얘네가 레이저 다이오 모듈을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자세한 건 얘네들 걸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이제 드리면은 첫 번째 여러분은 광 트랜시버가 뭔지도 좀 궁금하실 텐데 그런 거는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트랜시버가 뭐예요? 트랜시버가 송신과 트랜스는 전송하는 거죠. 리시버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송신과 수신을 하나의 장치에 결합했다. 그래서 트랜시버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이게 트랜시버 그림이거든요. LD 레이저 다이오드 칩이 있고 그런 거 연결시킨 거. 토사라는 건 이게 트랜스미터 옵티컬 약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트랜스미터 옵티컬 서브 어셈블리. 이걸 하나의 어셈블리 한다는 거고 여기는 포토 다이오드. 포토 다이오드라고 실제적으로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실제 빛을 만드는 칩, 빛을 만드는 그런 칩이 레이저 다이오드고 광신을 만든다는 거고 그걸 받으면은 그 빛을 해석해야 돼. 빛을 읽어드려야 돼. 읽어드리고 신호가 뭔지 해석하는 이게 포토 다이오드 칩이에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트랜시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LD 칩을 패키징하는 회사가 얘네다. 그리고 특정한 LD 칩 모듈을 만들어서도 루멘텀에 공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나온 게 트랜시버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근데 트랜시버 만들 때 장비도 필요한 거예요. 정렬을 받고 그 장비가 성호전자가 갖고 있는 자회사. 얼마 전에 인수했죠. 작년 말에서 올 초에 그 자회사가 그 트랜시버 요거 할 때에 정렬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 정렬 장비를 만드는데 누구한테 파느냐?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커스터머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자회사가 됐죠. 엔비디아의 자회사인 멜라녹스라고 있거든요. 멜라녹스 엔비디아가 인수한 회사예요. 그 멜라녹스하고 관련이 많이 되는 게 성호전자의 그 자회사가 이 트랜시버 정렬 장비를 공급하고 그런 커스터머가 됐죠. 근데 거기 말고도 많이 됐어요. 그래서 성호전자 가는 건 성호전자 자체보다는 그 장비 자회사 그 회사가 매출이 꽤 돼요. 그다음 매출이 한 800억 넘나?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거의 50%입니다. 라고
그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것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게 400억 이익이 영업이익이 나오면은 오늘 많이 올라서 주가는 싸진 않죠. PER로 했으면 뭐 한 60배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개념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뭐 DCI라는, 어디 갔지? 요거였나? 요거는 DCI는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트 그런 약자예요. 이게 반도체를 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용어 배우다 끝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용어 읽히다 끝나고 너무 많이 들어가면 쓸데없는 것도 많이 하거든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터미널로지나 아니면 자기 지식이 쌓이면은 다음번에 사이클에서는 그게 보여요. 근데 처음에 이제 기본 용어를 모르는데 이걸 이제 들어가지고 지금 주가가 상향 갔는데 이걸 따라가고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못해요. 하다가 뭐 이런 오늘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서 이런 주가가 갔습니다만 그걸 알 수가 없고 감적으로 느끼는 거죠. 왜 얘네들이 사실은 RF 머티리얼스라든지 성호전자 같은 게 사실은 저도 늦게 알았죠. 처음 다른 거 많이 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리포트 나올 때 이게 더 가겠다는 그 느낌을 아는 것 자체가 시간이 필요한 건데 용어부터 알고 이렇게 하면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지금을 투자하는 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좀 될 것 같고 뭐 이게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이건 강의가 아니면은 매일매일 그날 주가가 많이 빠지고 하는데 관련되는 걸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건데 어쨌든 광통신 아까 모듈 관련된 건 루멘텀 미국의 루멘텀 코히런트 걔네 주가는 난리가 났어요. 걔네 주가는 뭐 사실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하면은 연말부터 지금 3배 올랐거든요. 루멘텀이 3배 올랐고 코히런트도 거의 2배 올랐어요. 작년 연말이 아니고 작년 중반부터 우리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RF 머티리얼스도 많이 올랐죠. 3배 올랐는데 절대적인 케이스로서는 작년 연초 대비했을 때는 RF 머티리얼스가 밸류에이션이 뭐 얘네들 밸류에이션이 루멘텀이나 이런 게 밸류가 얼마냐 이게 딱히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올라가기 전인데 지난주 어느 시점인 것 같아요. 루멘텀이 한 70배 정도 PER, RF 머티리얼스도 한 4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코히런트도 한 50배 되고 그러니까 RF 머티리얼스나 이런 것이 다 50배, 70배 되는 거니까 이게 비싸다 안 비싸다 이렇게 얘기가 참 애매하죠.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통신 장비 업체들도 당연히 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커버하는 사람 많지 않지만 뭐 KMW도 그렇고 오이솔루션, 대한광통신 얘기하는데 그것들도 밸류에이션은 대충 비슷해요. 커버하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넘버를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이런 것들도 최소한 한 40배, 50배, 60배 대한광통신, 오이솔루션, KMW도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리포트가 좀 나오고 리포트가 길게 나오고 내용이 있는 주식들은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한다면 RF 머티리얼스나 성호전자 이런 걸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주가가 올라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의미가 없을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리포트 나올 때 2월 26일자 나왔을 때 RF 머티리얼스 리포트 나온 거 보면은 26년 예상으로 PER 44배니까 지금 올랐잖아요. 한 50배 넘어가겠네,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50배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슈는 성장이 높다는 거예요. 성장이 계속 높으면은 26년 말고 27년, 28년. 우리가 성장이 진짜 높다 그러면 한 2, 3년까지는 아닌데 2년치 땡기잖아요. 28년 기준으로는 오늘 올라갔다가 치면 이 리포트가 맞다면은 한 20배 후반? 30배는 아니고. 그렇지. 한 20배 후반, 30배 정도 28년 기준. 28년 믿느냐? 올해가 50몇 배라는 것도. 하여튼 하지만 성장성하고 아까 루멘텀하고의 그 루멘텀 비중이 매출의 30%라는 게 가장 핵심인 RF 머티리얼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성호전자는 좀 됐죠. 한 일주일 됐으니까 리포트 나온 지는 2월 20일이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모듈이 있는데 광 모듈이 있는 여기 칩이 있는데 여기 거리가 있거든요. 거리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150 나노, 100몇십 나노 미터 아주 짧은 건데 그것도 길이를 좁혀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자. 이것이 스위치 칩하고 아까 바깥쪽에 있는 플러그인 하는 거 그거하고 통합된 콜 패키지드 옵틱이라 이런 회사를 성호전자가 자회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리포트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참 들어가서도 고생하십니다. 뭐 내려갈 때 왜 내려가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사실은 지난 미국 밤에 이란 이거 말고도 이슈가 나온 건데, 원래 그 반도체는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오픈 AI 같은 경우에 이번에 펀딩을 했죠. 그래서 오픈 AI가 시가총액이 계산되는 게 한 7,70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엔트로픽도 해가지고 뭐 3천 몇백억 달러 이렇게 됐잖아요. 오픈 AI가 원래 목표한 건 8,500억 달러니까 조금은 낮습니다만 어쨌든 그 중요한 게 아니고, IPO가 아니고 이번에 그 펀딩을 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IPO를 하려고 하잖아요. 더 큰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니까, 반도체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반도체만 딱 했을 때의 관점은, 얘네들이 오픈AI하고 엔트로픽이 하반기에 IPO 성공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성공하면서 얘네들이 자금을 다 뺏어가갖고 시장의 그 유동성이 흔들리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좋으면서 그 랭귀지 모델 대표주자인 이 두 군데가 성공하면 좋아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 딴 얘기도 있었죠. 엔트로픽이 미국의 국방부, 전쟁부하고의 계약 리네고시에이션인가 2억 20억 달러야, 2억 달러야, 헷갈리는데, 그거를 지금 파토가 났잖아요. 엔트로픽이 실패하고. 엔트로픽의 CEO가 있는데, 그 엔트로픽 CEO가 오픈AI에서 같이 일했던 샘 올트만, 그 사람이 나와서 엔트로픽이 있는데, 정부는 이제 AI, 니네 엔트로피 AI 내가 무제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감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를 엔트로피 싫어하는 거예요. 엔트로피 CEO는. 그래서 사람을 서베일런스 하는 거, 미국 국민들 서베일런스 이렇게 감시하는 거, 아니면 뭐 전쟁에서 사람의 감시 없이 자기 멋대로 이 CEO에 의하면은 그렇게 이제 아무거나 꺼리낌 없이 사용되는 거, 그거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정확히 어떤 내고가 되는지 모르지만 엔트로피 CEO가 그렇게 뻗당기면서 결국 이게 파토가 나고, 그거를 샘 올트먼이 낚아챘어요. 그래서 오픈 AI가 가져갔어요. 그게 이슈가 됐죠. 그래서 둘이 경쟁입니다. 시장 사이즈가 크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둘 다 커지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게 이슈가 돼요. 어쨌든 얘네들이 올해 하반기에 IPO 할 때 이 모델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좀 안정감 내지는 뭐 신뢰감이 높아지면 매우 좋은 거고요. 그게 주요 변수다. 반도체에서는 매크로 변수 제외하고.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 걸 이제 다 아는 거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가 올라갔는데 가격 상승률이 전 분기, 4분기 뭐 거의 7, 80%, 이번 분기도 7, 80% 이상 되잖아요. 물론 큰 거, DDR 같은 거는 100% 더블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게 평균이기는 쉽지 않고요. 다른 것도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70%, 80% 올라갔다는데, 그것이 3분기, 2분기 60%, 3분기 40%, 그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승률은 둔화될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가격 오른 것 때문에 PC나 휴대폰은 그야말로 진짜 뭐 오늘 우리 장이 빠졌습니다. 걔네들은 생사가 걸릴 수도 있어요. 적자가 아주 심해지는 거니까. 제품을 줄여야 돼요. 아니면 가격을 정가시키든지. 근데 경기가 좋으면 가격이 정가될 수 있겠지만, 모든 업체가 그렇지 못하죠. 자기 브랜드 파워도 있어갖고. 그러니까 그 애플 정도나 정가시키고. 삼성이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할 수 있다고 요즘에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의 브랜드 파워가 약한 것보다는 결국은 애플하고 삼성의 휴대폰은 약간 가격을 높여도 팔지 않겠냐. 조심해서 가격을 높일 수 있다 하는데, 어쨌든 메모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이 컨슈머 PC 휴대폰 업체들은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비중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서 이게 30%, 40% 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만 버티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죠. 지난주까지도 상황이고, 지난주 금요일하고 지금하고 달라질 게 없어요. 요게 두 가지가 가장 큰 변수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게. 그러니까 펀더멘틀적인 여기서 크게 갑자기 이상한 시츄에이션이 없으면 가격 상승률이 70%, 80%였는데, 지금 컨센서스는 오늘 나온 건가? 그 모 증권사, 뭐 얘기해도 되겠지. 현대차증권의 노근찬 씨가 한 거 보면은 가격 상승률이 3분기 떨어지더라도 가격 상승률이 한 10몇 %, 4분기 와서 한 자릿수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조금 더 높게 보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낮게 3분기부터 가격 상승률이 한 자리인데, 어쨌든 내려간다는 거죠, 가격 상승률이. 그리고 컨슈머 업체들이 그걸 영향을 미쳐갖고 내고신 파워 걔네들이 더 높아지는 전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물량이 늘어나거나, 아니 중국의 업체들이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잘 모르는 거지 사실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신경 쓰일 수 있는데, 지금은 신경을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게 변화되면은 멀티플은 그 전에 이런 게 이슈가 되기 전에 멀티플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컨센서스 기준으로 내년도 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증권사 평균 했을 때 PER이 7배 이하로 갔고, 오늘 훅 떨어져갖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는 4배 이하로 갔다고 하는데, 외국계 높은 거는 더 낮습니다.
얼마 전에 뭐 맥쿼리 노무라 한 그 엄청난 300 이렇게 따지면 뭐 엄청 낮죠. 근데 이제 국내 기준으로 따지면 한 7배 넘었다가 7배 밑으로 내려간 거고 4배 초보 후반 됐다가 지금 4배 이하로 내려온 거예요. 내년 기준으로. 근데 그것이 이게 그럼 PR이 뭐 내년 기준으로 내년 6배, 6몇 배, 4.3몇 배인데 이것이 뭐 8배, 9배 갔을 때 목표 주가가 26만 원, 30만 원 되는 거잖아요. 10배 넘지 않더라도.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게 한 7, 8배 정도는 가져야지 한 120만 원, 140만 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가고 나중에 연말이 돼서 내년 돼가지고 이런 이슈가 나쁘게 발행하면은 그럼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또다시 과거의 패턴에서 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리레이팅이라고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표 주가는 25, 6만 원, 그 다음에 120만 원 되는 거고 리레이팅의 초입까지 간다 해서 10배 이상 삼성전자 줬을 때가 30배고 하이닉스가 150만 원 되고 이게 리레이팅 초입까지인 거예요. 됐죠? 가장 큰 거는 매크로 빼고는 이게 두 가지가 가장 크다라고 확정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중국의 업체가 반도체가 올라왔을 경우 이건 뭐냐면 CXMT의 반도체 D램의 캐파예요. 캐파가 미리 올라왔죠. 지금 올라온 상태. 더 늘긴 쉽지 않아요. 문제는 더 느는 게 아니고 이거에서 어떤 제품이 잘 나오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HBM 만든다. HBM3 만든다. HBM3는 위에 따른 위세 공정 높은 건데 거기서 만드는 것이 만든다는데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공급한다? 그럼 봐야 돼. 확인해야 되고 개발한다. HBM3E 우리가 지금 4E를 올 말 내년 초에 한다는데 한 2세대 이상 지지는 게 언제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온다. 그러면 그게 이슈가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캐파는 미리 갖추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미국이 계속 견제하고 있잖아요. 장비 안 주고. 그게 혹시라도 얘네들이 스스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장비를 뭐 모디파이 하거나 아니면 뭐 훔쳐서 하거나 뭔 짓을 해서 캐파는 그게 늘지 않은데 그게 활용이 잘 돼서 제품이 나오면 그 신경 쓰죠. 근데 이제 캐파적으로는 한 7%인데 실제 아웃풋적으로는 3%, 5%라니까 전체 D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신경 쓰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오픈AI 요거 그다음에 반도체 수요 자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 이런 거 세 가지 정도가 이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펀더멘털적인 얘기예요. 펀더멘털적인 건 뭐죠? 이 전망을 할 때 이게 변수가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이 전망이 됐을 때 오픈AI가 IPO 성공을 잘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 숫자에 대해서 내후년 숫자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넘버를 안 받거든. 그다음 가격 상승률이 생각보다 빨리 둔화되면은 그 내년 중반부터는 공급이 좀 느니까 내년 중반부터 어떨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언제? 지금이 아니더라도 올해 가을에. 그럼 올해 가을 됐을 때 멀티플이 더 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나쁘게 얘기한 거고 거꾸로 잘 돼. 비즈니스 모델 너무 해. 그 금리 인하도 해. 그럼 내년도 넘버에다 신뢰가 가니까 올해 넘버보다 내년도 PER 똑같더라도 내년도 실적에다가 갖다 붙이게 되면은 주가가 싸 보이는 게 되는 거죠. 그런 분기가 어떻게 오는지는 시간이 가면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그 매크로는 아니지만 IT나 AI 쪽에 근본적인 이슈가 되느냐는 분기점, 그러니까 이게 인플렉션 포인트인데 갑자기 훅 터지는 거죠. 훅 위로 갈 수도 있고 훅 꺼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거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 캐펙스가 잘 간다고 하죠. 맞아요. AI 데이터 센터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 지금 그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7천억 불, 6천억 불 얘기할 때 그거는 우리가 참 넘버가 많은데 6천억, 7천억 불 할 때 그거는 하이퍼스케일러 우리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그다음에 메타 정도 이렇게 4개 정도 또 좀 더 크나 그 정도 중심으로 한 게 하이퍼스케일러. 그게 CSP와 똑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거가 6천억 7천억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서버레인 펀드 UAE라든지 거기 전쟁 나고 난리 치면 이거 투자 안 하려나? 서브레인 AI 펀드라든지 아니면 스타게이트 이런 것들은 이게 일반적인 그 하이퍼스케일러 아니거든요. 그거 에딩해가지고 투자는 올해 내년까지 간다고 보고 28년까지 더 한번 튄다고 보는 그런 예측들이 현대차 증권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괜찮은 건데 이게 항상 변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그래서 오픈 AI하고 이거 앞에 그 펀딩이 되는 거 IPO 되는 것이 이 뒤에 숫자에 대한 믿음을 높이는 거고 여기 숫자는 지금 내후년 9년 10년 이게 내려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멀티플을 27년도 중반에도 29년 것 30년 거 봐서 여기 이 숫자 27년도 숫자다 PER이 10배 가는지 8배 가는지 이것도 28년 9년부터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26년 PER 멀티플은 28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보면서 이 흐름이 어떻게 되나 봐야 되고 너무 복잡하죠? 단기 봅시다. 단기는 이런 포캐스트가 있죠. 이건
컴퓨스테트라는 데서 한 건데 골만삭스가 뒤에를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실적이겠죠. 작년까지 아까 말한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스타게이트 빼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었던 그 서버린 거 빼고 순수하게 우리가 큰 업체들, 데이터 센터, 걔네들의 그로스가 70%, 60% 이렇게 됐어요. 근데 올해 1분기 예상은 80% 후반에 냅니다. 많이. 이거는 뭐냐면 전분기 대비가 아니고 작년 동기, 26년 1사분기. 이런 거예요. 엄청. 근데 2분기, 3분기, 4분기부터는 좀 내려가죠. 워낙 베이스가 높으니까 내려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이게 뭐야? 60%, 50%, 47% 이렇게 내려가다가 내후년도는 이건 예측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adjust up이 될 수 있어요. 그 up이 될 수도 있고 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올해 1, 4분기가 워낙 좋으니까 당연히 그로스 내려가겠죠. 그다음에 올해 하여튼 이렇게 되니까 내년도 내려가고 지금 약간 반도체 가격 상승률 둔화하고 비슷해 보이죠. 어쨌든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물론 이것이 추론형이 잘 되고 계속 투자가 잘 되면은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작년도 평균 이게 60% 중반대 갔는데 작년도에 대한 지금 투자 계획이 원래 처음에는 20% 30% 되다가 30% 그러다가 60% 70% 된 거기 때문에 올해가 이거 평균하면 얼마 되죠? 올해도 한 60몇 %인데 뒤에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베이스가 올해는 작년에 너무 많이 투자를 했다고 생각이 들면은 그로스가 이게 확 올라갈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하이퍼스케일러를. 하이퍼스케일러가 내년에 그로스가 많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보시면 하이퍼스케일러가 이게 잘 안 올라가잖아. 그래서 그렇죠. 네. 어떻게 돼? 다른 것도 붙여야 되죠. 근데 그로우는 되는데 그로스가 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때 많이 올라가면은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삼성 가이닉스 마이크론이 싸다. 그래서 주가가 우리가 힘차게 달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야지 되는 거고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내년 중반쯤 돼가지고 내년도는 27년도는 26년 대비했을 때 미리 올랐으니까 좀 내려갔지만 그러니까 성장이 내려가지면 다시 28년부터 올라간다. 언제부터? 28년부터 서버린 다른 거 붙어서 28년 올라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어떻게 된다? 이 얘네하고 경계된다. 오픈에 연결되는 게 내후년도에도 연결이 되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시점에 주가가 만약에 이때 조정받았다 하면은 내후년 걸 땡기잖아요. 그러면 조정받는 게 약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 전에 주가는 한껏 올라가는 게 맞죠. 한껏 올라가려고 하려면 반도체 주가는 삼성자이닉스가 계속 이익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이익이 높아지느냐? 지금 컨센서스는 1분기가 아주 높을 거 보는데 2분기도 그보다 더 높다고 보고 컨센서스 갖고 있고 3분기도 높다고 보고 있죠. 그게 컨센서스 90%예요. 4분기에 3분기보다 높을지 그거는 엇갈려요. 아까 우리 현대차증권 그분이 하신 것도 올해 삼성전자 이익을 그 전보다 높였어요. 이번 주 어저께 나오는 숫자가 210조. 그 전보다 한 40조 높였어. 하지만 1분기, 2분기, 3분기 가고 4분기는 내려가는 거 잡아놨어요. 물론 그래도 절대 레벨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년도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10점은 내년에 이익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 그런데 아까 말한 그로스 레이트 내려간다. 그럼 주가가 그로스 레이트를 내려가는 걸 볼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서스테이너하고 진짜 완전 time is different 이렇게 볼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변수는 이렇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있는데 보신 분 보셨을 것 같아.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는데 지난주 중반에 나왔던 건데 무디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빅테크 업체들이 그 데이터 센터 칠 때 자기 돈으로 직접 안 짓는 데 많잖아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만듭니다. 빅테크가 일부 지분을 대고 아니면 하여튼 20, 30% 대고 아니면 땅을 주고 토지를 주고 해서 데이터 센터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 만드는데 조인트 벤처를 만들기 위해서 스페셜 퍼포스 코퍼레이션 특별 목적 법인을 만들어요. SPC라 해갖고 거기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누가 되죠? 블루 아울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모펀드 포함해서 자금줄 되는 친구들이 전주가 돼요. 70%. 그러면 30 더하기 70 하면 하나의 SPC가 만들어지고 SPC가 조인트 벤처를 그렇게 돼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형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빅테크 업체들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러면 그걸 할 때 그 부채이잖아요. 부채. 얘네 빚져서 했을까요? 여기 했을 때 요 30%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잡냐 이거지. 그러면 여기가 잡을 때 이거를 20년, 30년 쓸 거라는 걸 생각해서 20, 30년 동안의 리스
사실은 얘네가 이거 자기 게 아니고 스페셜 SPC도 임차하는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임차료만 내거든요. 근데 임차료가 4년, 5년치만 잡지 20년, 10년치 안 잡는다는 거예요. 임차인, 여기 빅테크죠. 리스 이용자가 임차 기간 동안 내야 할 것을 리스 부채로 잡는데 그게 잠정 리스 기간을 다 잡지 않고 하다가 리스 계약이 연장되면 보통 연장이 되죠. 사업이 되면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연장 결정을 나중에 한다 이거야. 그러면 연장 결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될 건데? 그러면 추후에 잠정 리스 기간 20년을 생각해서 SPC가 빅테크하고 했을 텐데 만약에 얘가 자빠져갖고 리스 안 하겠다라면 이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블루아웃이나 이런데 이 빅테크가 물어줘야 돼. 사실은 잠정가치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걸 문제 삼는 게 무디스 얘기예요. 그게 있었는데 지난주에 주가 올라가고 이게 사실은 뭐 그러고 말았지. 근데 이게 규모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 데이터 센터 하는데 이렇게 한 게 몇 개나 되는지, 얼마 주체되는지, 이런 게 주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서는 안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게 클래리티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무디스가 걸고 넘어지겠다 이런 얘기인데 신경 쓰이는 거죠 나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장이 좋았더라도 이 얘기는 드리기로 했는데 좋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좋아도 얘기를 해야죠. 이를 까먹었는데 그 영국의 그 모기지 기업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그 모기지 파산했어요. 지난주에 25일 날. 그 모기지 잘 안 되는 그 사모펀드가 이슈가 돼서 그런 사모에 그 돈을 대준 미국의 금융회사들도 이슈가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미국 주식이 많이 빠진 측면이 올해나 말고 지난주 금요일인가 빠졌을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주요 은행의 사모금융에 대체 얼마나 들어가 있어? 라고 막 하니까 골만삭스가 나와서 우리는 별로 많지 않아요. 골만삭스 중간에 있죠. 이 정도 있다라는데 뭐 너네는 많지 않더라도 웰스파고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데는 꽤 되죠. 그래서 그런 거 이슈가 계속될 수 있다. 누가 댓글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게 없냐? 있어요.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반도체 회사의 주식이 싸냐? 그리고 오픈AI하고 이런 거 포함해서 데이터 센터가 아직도 짓고 있느냐? 그러면 달리는 말이라 했잖아요. 기호지사라고 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11배, 12배 가고 하이닉스가 9배.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그거 쉽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거 다 체크하면서 가니까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시점 됐을 때는 신규로 사는 건 진짜 알아서 진짜 쉽지 않고 많이 빠졌을 때만 접근하라는 말씀을 2월달 내내 드렸던 거죠. 물론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향유한 건 좋은데 그 속도에 봤을 때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 새롭게 들어가신 분은 항상 그걸 재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 더 빠지면 아까 이지휘 차장은 용기를 내라는데 그것도 일견 맞는 얘기죠. 근데 하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도 봐야지 아까 광도 보이고 나발이고 다 보이는 거지. 안 그러면 뭐 맨날 주구장창 그것만 하나요? 저는 그것만 주구장창 얘기하지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어저께 그저께 한 나흘 정도 기억나세요? 미국 S&P에서 그 소프트웨어 주식은 다 올랐습니다. 물론 팔란티아는 다 오른 게 아니고 다시 반등했죠. 팔란티안 거 써가지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전쟁한다니까 그 오를 수 있죠. 소프트웨어 가치였는데 소프트웨어 가치고 나발이고 간에 원래 높아서 주가가 빠진 거고 많이 빠지니까 한 25% 빠졌거든요. 연초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반등하는 거예요. 전쟁하고 관계없잖아요. 나쁘지 않은 거. 근데 주가가 많이 빠졌어. 25%. 그러니까 반등하는 거예요. 심플하게 보면 돼요. 우리 주가가 밸류에이션은 싼데 오늘 기준으로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컨센서스보다 좀 높게 잡으면 PR이 9배밖에 안 되죠. 9배. 6,500이 9배면 그렇죠. 10% 빼고 나면 그래요. 5,900 이하 가면 9배가 안 되거나 9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과거에 우리 했을 때 리레이팅커녕 평균이 10배 밑인데 그래서 10배 가보자 그래서 강제 지난주에 6,200, 300 간 거예요. 10배 못 갔죠. 우당창창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평균보다도 확실히 내려간 거 맞죠. 근데 과거 평균이 내려갈 때 언제 내려가느냐? 그럼 9배 갔다며 옛날에도 언제 내려가냐고. 금융위기 있으면 내려가지. 그때 8.2배까지 내려가 8.3배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아까 이게 10% 더 빠진다면 금융위기급이야. PER 따졌을 때. 아시겠어요? 예. PBR로 따지면 더 내려갈 수 있죠.
PBR은 잘 안 내려가는데 우리나라 PBR이 뭐 리레이팅은 뭐 상보이고 나발을 서 PBR이 얼마까지 올라서 1.6배까지 올라갔다. 물론 ROE가 17% 나와. ROE 17%니까 PBR 1.7배가 1.6배까지 지난주 금요일 간 게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는 ROE가 낮았기 때문에 10%가 잘 안 나왔거든요. 10%가 안 나왔고 9% 우리나라가 ROE가 그런 상태였었어요. 삼성전자에서 그렇게 어닝이 안 나왔으니까 10% 안 나온 게 많았죠. 그러니까 PBR이 1.2배까지 갔다가도 만약에 금융위기 나오고 뭐 코로나 나오고 뭐 그런 거 나오면은 1.2배 갔던 PBR에 대한민국 어떻게 돼? 훅 빠져갖고 0.82배까지 간다니고. 지금 0.82배 갈 어닝이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닌 거니까 그렇게 아닌데 1.7배까지 간 게 1.6배까지 간 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ROE 측면에서 그게 리즈너블 하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라 이거지. 근데 가파르게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 PBR은 빠져도 아직 푹 안 빠지니까 PBR은 충분히 사졌는가? 헷갈릴 수 있는 거고 안 산 사람은 더 빠져서 고사 지내는 거고 PER 개념으로서는 과거 8.23배에서 12배 갔었기 때문에 10배 기준으로 내려와서 9배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과거 금융위기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5%, 10% 빠지면 웃는 게 아니고 그럼 PER 따지면 어닝이 맞다 하면 어닝이 맞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80% 책임지고 있는 어닝이 틀리면은 지금 9배 밑이 아니고 9.5배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난주 나온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200조 뭐 170분 국내 증권에서 외국계 말고 그렇게 따졌을 때 그거가 충분히 지금 애널리스트 그 스트래티지스 다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래티지스가 얘기한 6,500이 10배다 뭐 아니면 5,900대면은 9배밖에 안 된다. 그 숫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확 올라왔던 건 반영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한 5,900 이하는 9배가 안 됐을 가능성,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일단 9배 이하로 가면은 아까 말한 건 8.23배까지 PER로 개념했을 때 위기급에 해당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게 또 과한 거냐 안 한 거냐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예. 심리도 들어가고 그 ETF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올라갈 때 가파르게 올라간 게 ETF에 영향이 있고 그 금융투자에도 영향이 있었다면 내려갈 때도 그 사람들이 그걸 패고하면은 외국인이 판다기보다 외국인이 미리 선행자로 판 거 아까 액티브 매니지먼트 리밸런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금요일 오늘 보였겠지만 사실 그 전부터 반영을 하면은 사실은 앞으로는 ETF하고 국내에 금융투자 이런 것들이 이게 스윙 위에 다 달려있다고 봐요. 물론 그 사람도 센티먼트하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올라간 것만큼 많이 빠지는 거고 내려가는 것만큼 올라간다고 뻔한 진리를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안 갖고 있는 사람하고의 싸움이다. 미국도 소프트웨어가 3일 정도에 갑자기 뭐가 펀더멘트 바뀔 게 없죠. 미리 빠졌기 때문에 25% 이상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은 세이프하다고 보니까 올라간 거야 3일 연속으로. 물론 미국도 한국처럼 마찬가지로 뭡니까 방산주 난리가 났죠. 아세요? 제가 잘 못 봤는데 이스라엘 장도 어저께 많이 올랐을걸요? 왜 올랐죠? 거기 방산 있고 금융 있고 올랐어요. 사우디는 이 3월 1일인가 한 3% 빠졌다가 그 다음에 약간 이게 뭐야? 아시아 국가만 작살난 거지. 일본 3%, 일본 한 6%, 5% 빠지잖아요. 중국도 오늘 좀 빠졌는데 한국도 많이 빠지고 약한 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주식은 대외 의존도가 유가에 수입이 됐던 아니면 그 외교가 됐던 안보가 됐던 의존하는 주식은 변동이 심한 거예요. 억울할 수 있는데 그 억울함을 벗어나려면 그만큼 힘들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S&P 500 기준으로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다음입니다. 근데 이 나쁜 얘기 좀 했으니까 좋은 얘기 좀 할게요. 좋은 얘기죠. 이런 얘기 드릴까요? 좋은 얘기는 이겁니다. UBS의 글로벌 자산 관리에 이런 분이 계시답니다. 여자분인데요. 몰라요. 근데 쳐봤어. 쳐보니까 경력이 장난은 아니에요. 굉장히 좀 인정받는 분 같아요. 그래서 어텐션 했어요. 번역을 한 거지만 심플합니다. 소프트웨어보다는 무형자산보다는 유형자산, 하드웨어, 반도체도 있고 전력도 있고 산업재도 있고 광산도 있고 이런 물리적 자산을 가진 기업으로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라는 의견입니다. 이거는 한국과 일본과 대만에 있는 주식 우리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가 많으니까 그 무형자산보다는 유형자산을 보유한 거 아까 여기는 반도체 딱히 안 집었지만 소재, 제조,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죠. 전력, 화학재 이런 쪽에 대한 가치가 그전에 낮게 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게 UBS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게 이거랑 꼭 관련되는 것 같은데, 이게 날짜는 뭐 지난 주말인가, 목요일인가 금요일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룸버그 오피니언. 블룸버그도 이 금융이니까 자기들 얘기를 할 수 있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뭐 비견하면 애매하지만 뭐 한국 경제 뭐 외경 같은 데서 자기네 오피니언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공신력이 조금 더 있는 데라고 보고요. 제목이 AI 공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미국에 왔잖아요.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AI 공포로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느냐 방법이 있어서 똑같은 비슷한 거예요. 장부 가치에 대해서 무형자산의 장부 가치하고 반도체 산업의 장부 가치에서 한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다르게 본 것 같다. 이걸 좀 제대로 인식하자. 제대로 인식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무형자산은 좋게 생각했다라는 얘기예요. 왜? 고객이 락인이 되니까 도망가지 못하고 구독료 계속 내고 이런 식으로 매출이 반복된다. 뭐 리커링 매출 이렇게 안정적 논리가 지배적이었죠. 반면에 한국, 대만도 마찬가지인데 TSMC 제안놓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사이클 주식이다. 저도 지금 과거 패턴대로 해서 그거를 밸류에이션에 10배, 8배 제안을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것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더 이상 단순한 경기순환 산업이 퀘션 마크는 안 했네? 아닐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블룸버그에서 장부 가치에 대한 인식 아까 뒤에 거랑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나라적으로 리전을 봤을 때 이 그 동북아시아 우리 동남아시아 말고 인구가 자꾸 출산율이 줄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성장 안 돼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밸류가 낮은데 이 AI가 도입되면서 이게 뭐 로봇 도입하면서 이렇게 바뀌면은 이 노동 부족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속도에 달려 있죠. 채택이 달라지면은 이 밸류에이션을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아니면 어느 나라에 대해서 낮게 본 거는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부터 현명한 선택은 북아시아,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산업 강국, 한국을 포함한 거죠. 그리고 반도체 산업 포함 장부 가치 여기에 대한 관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투자 신화를 우리가 나쁘게 본 투자 신화를 바르게 본 이런 얘기들이 지난주에 외사에서도 그다음에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긍정적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고점에서 팔아서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더 나아가서 모건스탠이 약간 좀 과하게 나갔는데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가격 주가 빠졌지만 AI 기업용 소프트웨어 큰 것들은 자기 해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거꾸로 AI는 결국은 활용도인데 활용해서 보면은 금융계에서 활용을 가장 잘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금융주가 오히려 수혜다. 이런 약간의 일반적이지 않은 주장을 한 이 세 가지가 지난주 중후반에 나왔던 이슈예요. 사실 수요일인가 목요일부터 봤는데 이걸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포지티브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AI가 됐을 때 사람이 잘려서 그 시트링가 해가지고 실업률이 10% 되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방향은 사람이 잘린다. 생산성이 나니까 사람을 자르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는 팩트다.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미국에 이런 주식이 확 올랐습니다. 블록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블록이라는 회사가 저도 몰랐죠. 근데 사람이 10,000명 넘습니다. 디지털 결제, 핀테크 하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사람이 10,000명. 근데 사실은 이 19년 말에 3,000명밖에 없었는데 4,000명 안 되는데 코로나 때 엄청나게 뭐 수요가 많을 걸 해가 확장했다가 이게 잘 안 됐나 봐요. 잘 안 된 것 같아서 어디 갔어? 네, 안 될 것 같아서 경영 실패인지 이번에 핑계를 댔어 CEO가. 핑계인지 AI 도구가 엄청 좋아져서 이제 생산성 높이는데 사람 필요 없다. 조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 11,000명을 다시 40%를 감원한다고 발표했어요. 40%. 그럼 이게 뭐예요? 경영 실패로 처음에 3,800이 아니고 원래부터 한 6, 7,000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실패했을 수도 있는 거고 AI가 진짜 혁신이어가지고 그거에 믿음이 가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핵심은 이거죠.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른데 경영 구조 조정도 자기네가 실패한 것도 있고 한꺼번에 하는 거죠. 이런 패턴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회사들도 나타날 수 있겠죠. 블락만 그러겠어요?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물론 큰 회사들은 미리미리 조정한 게 있으니까 그 폭이 한꺼번에 30%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블락 같은 회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생산성 높아지는 것만큼 된다. 근데 생산성 높아지는 만큼 AI 투자가 계속 된다. 생산성 늘어나는 만큼 AI 투자가 됐을 때면 단기적으로 투자가 확 줄지 않다. 그럼 반도체 하드웨어가 밸류가 진짜 부담되기 전까지는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내러티브가 지난주까지였고 아직은 괜찮았는데 전쟁이 나면서 이게 갑자기 뒤죽박죽 된 거죠. 네, 사람들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절대적인 밸류가 아까 우리나라가 PBR이 1.7배까지 올라간 게 속도가 과하긴 하는데 ROE가 만약에 17% 정도가 나온다면 사실은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6,200 정도는 아주 이상한 숫자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편 일본도 미친 듯이 올라가서 일본도 PER이요. 미국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미국이 너무 쉬웠고 딴 나라가 좀 많이 오른 거야. 그리고 우리는 삼성하이닉스, 현대차, SK스퀘어, 우선주까지 합하면은 지난 주말 기준으로 55.7%. 반 이상이 여기 돼요. 너무 과하게 몰린 것도 있죠.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좋고 내려갈 때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작년 하반기부터 ETF가 아까 ETF 말씀 이재규창이 있을 텐데 대형주에 확확 들어간 게 특히 코스피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가성이 이렇게 급등하고 그거 좀 망가진다 이런. 그래서 이분은 BNK는 주말에 나온 얘기에서 이것도 빠진다고 얘기는 안 하죠. 요즘 빠진다고 얘기하면 맞아 죽잖아요. 빠진다면 맞아 죽는 그런 분위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기관 투자가도 만들고 스스로 반성해야 돼. 그리고 빠지면 짜증내. 안 되지.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꼭 달고 써야 돼.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쉽지 않을까? 대형주보다는 이제부터는 중소형 가치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주에 나갔을 때 이재규찬 내가 저도 얘기한 것 같은데 코스닥과 코스피에 했을 때 코스닥을 코스피 부분보다 50% 똑같이 넣어. 이건 무리야. 그런데 코스닥을 키운다는데 거꾸로 이게 비중이 한 12% 되는데 그럼 코스닥을 지금 이렇게 키운다는데 코스닥을 제로? 이것도 무리라고. 항상 밸런스 있게 중요한 건데 이 변화의 폭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작년 하반기 대형주 ETF 만약에 코스닥의 ETF가 만약에 3월달 4월달 올라오면은 많이 빠진 것만큼 올라갈 때 또 그때 수급이 또 있을 수 있다. 요걸 갖다 붙이면 중소형 가치주에 대한 얘기 꼭 가치주는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맥락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균형 너무 과하면 그렇죠? 예. 코스닥 하산한다니까 뭐 코스닥을 한 30% 가져가고 40% 이거는 아닌 거고. 시가가 13%면 한 15에서 20% 가주면 되죠. 많이 빠질 때. 네, 그런 거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 이게 55%인데 이게 만약에 여기 더 빠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PER이 9배가 아니고 8.5배. 이렇게 되네. 그러면 금융위기하고 비슷해지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놔둘까? 하는 생각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었네요.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내일 모레 또 뵙고요. 하여튼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